구독, 좋아요.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앞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CH8410P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이해운 문제 가장 지금 어제 현안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 이해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 또 내부 상황도 있을 테니까 한번 그 상황 한번 보겠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이재명의 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도 느끼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든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모로 충격의 도가니였을 거다 생각하고요. 저는 처음에 어제 이제 기사가 이제 떴는데 네. 그거를 누가 보내줬을 때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해운 이름이 좀 특이하니까 동명이도 참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된 거지라고 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 이해운이 맞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더군다나 이해운 당협위원장이 말 그대로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재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고 사퇴하지도 않고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검증을 무려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몰래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무 업무를 받다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의 날 후보자들 검증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무 뭐 또 연수회가 있어가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상 축사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네. 그게 원래 예정된 날짜가 29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무 연수회가 있으니까, 당원교육 연수회가 있으니까 오 시장 영상을 달라 해가지고 그게 3일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사검증은 11월 말부터 이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중적이고 극도로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왔겠느냐. 그리고 그걸 이제 중성동이죠. 중성동을에 네. 있는 이제 구의나 시의원들 또 권리당원들 이분들 충격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이제 자기들 만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 당협을 이끌어갈지 얘기도 하고 내년 계획도 세울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했을 텐데 올해 평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어떻게 극복했다. 이재명 정권과 끝까지 맞서 싸우자 등등 이런 평가도 했을 거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시무식 준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는 인사검증 하려면 왜 그 검증 자료가 100가지가 넘 수백 가지입니다. 그거에다 본인이 다 일일이 답을 다 해야 돼요. 답만 한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부속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 때만도 며칠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몰래 아마 수행 비서도 없이 혼자 관련 서류를 따로 다녔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학교 졸업증이라든가 또는 기관 KDI에서 근무했으니까 KDI에서 이제 경력 지문서 뗀다든가 이런 것들을 혼자 몰래 떼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이제 언제 처음 국회의원이 됐냐면 한나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언제적입니까? 지금 추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보수의 이제 국회의원 했었는데 서초에서 그때 했었었죠. 한나라당에서 했고 새누리당에서 했고 이렇게 했었고 이재명 정권이 맞서가지고 그때 기본소득 얘기 나왔을 때 방송에 나가서 토론을 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전국이 됐었을 때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아가지고요. 이 탄핵 전국을 만든 게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30명을 탄핵시킨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 아니냐라고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샤우팅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이해운 의원입니다. 근데 네.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에 부역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게 드러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중 플레이에 당에서 어저께 긴급 최고위 열어가지고 제명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이제 뭐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들이 보통 최소 8개 기관의 검증을 거친다고 그러죠. 많을 때는 10개 기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뭐 여기 경찰 뭐 이런 한 금융 관련 기관 해서 한 최소 8개에서 10개 기관, 뭐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 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뭐 10개, 20개도 수백 개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이 검찰과 국정원 여기가 이제 경찰 요게 핵심적이긴 합니다.
이 검증기관 중에. 근데 그 기관들을 통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말부터 하면 최소 한 달인데 그게.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최소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국민의힘 책임 있는 예를 들면 원내대표라든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당직을 내려놓겠다. 그렇죠. 당직을 왜냐하면 이런 제안이 하는데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검증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좀 당직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후속 밟겠다. 이렇게 그게 최소한 정치인의 도리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그냥 상식에 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전혀 하지 않고 그 발표 전까지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리와 양식 이런 게 전혀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검증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찾아가서 속사정은 말을 못 하더라도 내가 좀 내려놓겠다. 왜냐하면 좀 심신이 지쳤다든가 예. 피곤하다든가 가정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다른 이유라도 다른 이유가 들면서 보통 이제 만약에 이제 임명될 걸 대비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사 검증하다가 애를 탈락한다거나 또는 임명이 철회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계속 당협위원장을 맡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닌 척 그런 일 그렇죠. 없은 척. 없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챙기고 싶었던 거야. 인사검증에 탈락하면은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당협위원장 맡으면서 총선,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 나간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국회 배치 단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고 만약에 임명된다 하면 눈 딱 감고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 그냥 간다.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욕 얻어먹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욕 얻어먹었다고 욕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한다고 나를 철회하겠느냐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도박을 했다고만 생각할 건데 그 도박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 대한 뒤통수이자 철저한 배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국민 배신 또 우파의 배신이 상징적 인물이 한 명 더 이번에 추가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할 때 문제가 많을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2003년부터 국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이해우 의원 당시 의원이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있어요. 속된 말로 지금 김병기 의원이 왜 힘듭니까? 갑질 때문에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보좌 직원들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사도비 부리듯 종부르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해용 의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그때 상처받았던 보좌직 의원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왜냐하면 제 바로 옆방이 이해우 의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제 옆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직원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도 아마 김병기가 못지않게 뭔가 폭탄 발언을 하거나 공익 제보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자, 김병기는 연말에 끝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신년에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런 변절자들,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응징을 해줘야 사실은 보수 진영이 그래 자신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적 노선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저런 인물들은 반드시 내부의 힘에서 외부의 힘에서 응징이 되는구나. 그럼요. 이런 정치 문화나 신뢰 문제가 쌓여야 될 것 같거든요. 출세나 뭔가 조금 이렇게 달콤한 것들 주자마자 그걸 줄 때마다 받아먹는 그런 보수냐 풍토가 최근에도 여러 명이 지금 뭐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가기관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 네네네. 그리고 외부에 이제 그런 것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문회가 열린다. 저 그런 상상을 해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설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좋게 안 보는 이야기도 좀 있고 네. 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이 상황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현주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철학이라든가 기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민주당에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가 그 기획예산처가 네. 기재부에서 분리되면서 20년 만에 새로 부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노리는 민주당 예를 들면 경제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 자리를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사람 관련돼가지고 수많은 또 밑에 예야 인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기관자 임명도 있을 거고, 저 유관 단체 이제 뭐 단체장도 있을 거고, 그런 사장 자리 이런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협회장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기대가 많았을 건데 이혜원 위원장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챙기는 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계산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 인사청문회를 그냥 뭐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위원들이 절반쯤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전부 다 100% 이혼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사직성의 각오로 우리 당의 운명을 걸고 명운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이혜원만큼 안 된다면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아마 검증을 할 거다. 그리고 이혜원 의원이 과거에 논란된 적이 있었어요. 뭐 그 지역구에서 뭐 김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뭐 상납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정치자금 위반 논란도 있었어요. 있었었고 뭐 금품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소환될 거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이제 갑질. 갑질은 사실 시시한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다른 의원실을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서로 이제 좀 입을 다물어야지 그 의원실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전 의원실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 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원이 현 의원실에다 전화해가 야, 걔 좀 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다물고 왔었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갑질에 대한 검증도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지금 현재 분위기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예.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갑질 때문에 아니 낭만 사람들 또 낭만 애정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혜원 의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지금 그래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실 보좌관 문제 부분이 터져 나올 것 같다. 강선우와 김병기 사례처럼 터져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예고를 해주셨는데 지역구 사실은 이제 당협위원장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역구 관련된 현원 민원 청탁이나 갑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고 기존에 이제 이 의원이 발언했던 거, 행동했던 건 쭉 사실은 스크린이 많이 이곳저 쪽에서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어떤 사안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청탁이 있었는지 민원 청탁이나 공천 청탁이 있었는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혜원의 그간에 사실은 서초구에서 하고 삼선을 하고 올라와 이 달 넘어왔을 네네, 때 강북으로 넘어왔을 때 지난번에 중구 성동구 말고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한번 출마를 했잖아요. 네네. 동대문 의원이었나요?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공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이혜원은 상당히 이 사건에 사실은 폭불처럼 이렇게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일부 상처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네. 상처를 받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이제 낙마시켜야 된다는 낙마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걸 전투력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지 그 내부 분위기는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최고 열어가지고 긴급 제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아주 결사적으로 이혜원 이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우리가 맡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혜원 이제 후보자가 장관되고서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의 상상력인데 아마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해수부 장관 이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안 했습니다. 이제 전재수 장관이 물러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보 검증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네. 이혜원 의원이 뭐 비판이 있고 반대가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장관 임명이 됐다. 야, 그러면은 조경태를 끌고 자라고 하면서 조경태를 해수부 장관에 앉힐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국무총리에 앉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거나 국민의힘에서 자기 목소리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야금야금 곶감 빼듯이 빼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분열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에너지 빼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결속은 본인들 거는 이제 지키고 국민의힘은 결속을 와해시키는 이런 전략을 아주 지저분한 전략인데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혜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통과됐을 경우에 도미노로 조경태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또는 뭐 또 한동훈 계열 또 의원들이나 또 그쪽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 중에서 또 픽 해가지고 또 자리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고 전열을 흐트리는 이런 전략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막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은 이혜원 관련해서 다룰 게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준우 대변인께서 다음 방송 출연 문제, 다른 공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그러면 한번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혜원 이외에도 대통령 정무특보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특보로 지명이 됐고 정책특보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이 됐어요. 지명이 아니고 임명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특보니까 이제 임명이 됐는데 두 사람의 포석 이재명이 사실은 이제 현직 의원도 다 지금 뽑아 쓴 건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 핵심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정청래 당 대표 명청 갈등 때문에 지금 이제 당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초에 있는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3명의 보궐이 있는데 과연 명청의 비율이 2대 1이 될지 1대 2가 될지, 그러니까 정청래 쪽 인사가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명청에서 확실한 친명계 인사를 좀 발탁해가지고 이제 당정 간에 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만에 하나 정청래 쪽에서 인사가 최고위원 2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친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보내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무특보면요, 그 이제 주로 역할이 그겁니다. 국회의원들 만나는 게 정무특보의 주로 역할이에요. 뭐 여야 다 만나지만 지금 여당 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 주로 만나면서 아마도 정청래 당 대표의 어떤 그 그립을 좀 와해시키는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친명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정권에서 다음에 임명된 국무위원들 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관련해서 누가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서 그 이제 조회하고 의견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역할 하게 되면 저절로 다 모두 의원들이 자리에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식 의원 통해서 친명으로 싹 힘이 쏠리는 그런 효과를 아마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정식 의원은 예전에 사무총장 했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총선 있기 직전에 그때 어느 정도로 이제 친명계한테 이제 견제를 받았냐면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비명계를 싹 정리하기 위해서 친명계 대표 주자인 조정식 의원을 총선 불출마시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친명계에서 아주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의미는 결국은 정청래를 의식해서 당을 친명으로 다시 재정립하겠다, 그런 의도라고 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한주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하죠. 지금 이제 가천대 교수 출신인데 성남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자문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에게 주입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한주 그 가천대 교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경기도 연구원장이죠. 경기도 연구원장으로 또 이한주 교수가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니까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이분을 정책특보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유지해왔던 기본소득 그 정책을 좀 더 확장시켜서 안착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이라는 그 핵심적인 정책들을 전부 다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원이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6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5선 했을 때 6선 이제 출마할 때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은 본인은 국회의장 꿈이 있었다 그래요. 아, 국회의장 사실은 관심 있다고 그랬죠. 그 맞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 국회의장에 대한 그 지금 설왕설래가 뭐냐면 추미애가 그때 국회 연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가 오는 게 좀 껄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추미애는 정책날 가까우니까. 그래서 국회의장 자리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즉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의원들 만나는 게 상시로 만났었거든요. 정무특보기 때문에 의원들 만나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을 사전에 국회의장으로 좀 포섭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같이 해라. 그럼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무적인 어떤 협의 소통도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의 가교 역할도 하겠네요. 그죠. 가교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너가 나중에 국회의장 하고 싶으면은 국회의장 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역할을 아마 계산해서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네. 통일교 관련된 네. 특검 문제 관찰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일특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신천지도 통일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게 이게 본진 취지였는데 갑자기 신천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제3자 관련된 추천 주체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신천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천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증산도도 끼워 넣고 대순 진리에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얘기 갑자기 꺼냈잖아요. 환단고기가 무슨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어느 날 업무보고 때 환단고기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전 국민이 이게 뭐야 관심을 가졌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단고기가요. 증산도 계열에 있는 종교 단체에서 굉장히 신봉하고 있는 이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얘기를 왜 꺼냈을까? 증산도에서 뭐 부탁받은 게 있나? 증산도랑 뭐라 얘기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 자연적인 어떤 뭐 얘기가 조성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 꺼냈을 때는 뭔가 증산도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증산도한테 무슨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증산도 당원 가입 혹시 독려해가지고 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죠. 그리고 대순 진료에는 더합니다. 대순 진료는 법에서 재판에서 얘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과거에 성남시장 때 그렇죠. 예. 2022년 11월 21일 날 남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대순 진료에 지급했다라고 공판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기록이 다 나와 있고 언론도 검색을 다 나옵니다. 자, 그랬었고 그때 또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유동규 씨한테 한 얘기입니다. 대선 진리에 신도 3만 명 조직이 아주 탄탄하다. 조직력이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 보세요. 돈 얘기가 나왔었고요. 대선 진리에 좋다 얘기 나왔고 또 조직력이 3만 명이 좋다 얘기 나왔어요. 그럼 조직력 3만 명이 좋다는 것은 그냥 저건 좋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조직이 좋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대가로 대선 진료에서 당원 가입도 해주고 선거운동도 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 중 일부를 대선 진료에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빠졌으면 안 되죠. 진짜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정교 분리가 정말 이 통일교 특검법을 하는 취지라 그러면 대선 진료회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증언과 진술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따라서 신천지 한다 그러면 대선 진료에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그냥 여러 종교들이 지금 물망에 나오네요. 신천지, 대순진리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3부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